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미중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콩 문제 계속해가지고 그 복잡한 국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엿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보안법 시행이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그래서 그 홍콩을 탈출하는 그런 자본의 탈출, 이런 헥시트라고 하죠. 그러한 우려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달러가 오히려 더 들어가고 있다. 과연 홍콩이 현재 상황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자본 탈출이 아주 극심하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돈은요, 사상이 없습니다. 네. 그 이념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좀 속되게 얘기하자면 돈 되면 모이는 거고 돈 안 되면 이제 흩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콩 사태에 관한 것들은 이제 정서적으로 접근하거나 또 정치적인 레토릭을 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확대해서 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그냥 그런 정도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홍콩에 그대로 뒤덮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다 이제 탈출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 미국, 일본 기업들 중국에 다 진출을 했잖아요. 거긴 사회주의인데. 네. 그럼 공장 다 빼야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 홍콩의 그 금융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번 아마 홍콩 사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조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고 관련돼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액션이 강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별로 없고, 그 무역에 관련돼서 홍콩에서 오는 이제 수입품, 그러니까 수출품을 중국 본토처럼 25%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이제 그런 것이 중국이 그럼 타격을 받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 전체 수출의 한 10%가 홍콩으로 가고, 홍콩이 미국으로 가는 게 한 8% 돼요. 그래서 수출이 0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0.8% 정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홍콩으로 수출한 것들이 이제 우회하는 것이 많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국도 반도체하고 화학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엉터리죠. 그게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 반도체나 화학 제품은 그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 안을 보면은 그 홍콩 같은 경우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메이드 인 홍콩이 아니면 그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 메이드 인 홍콩은 전체 수출하는 것 중에서 글쎄요 1%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역 관련되는 제재를 금융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이제 금융은 또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그 홍콩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가들의 거의 51%가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그러면 이제 홍콩을 제재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이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투자가들이 손을 같이 보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들의 대탈출이 있냐 하는 건데, 또 이제 그 대탈출한 회사들이 한국이나 동경이나 이쪽으로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그럼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홍콩에 다 나가 있는데, 네. 그 기관들이 다시 한국으로 오려고 하냐? 그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요. 지금 2013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2013년까지를 놓고 보면 중국이 FDI, 그러니까 해외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았지만 2013년 이후로는 중국의 ODI, 중국이 해외로 투자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라는 게 돈 중개해주고서 수수료를 받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중개했던 금융기관들이 지금은 중국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야 이게 이제 돈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마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제도 변화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동경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오는 샹하이나 션전으로 금융기관이 오히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뭐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저희가 사실 홍콩의 이 보안법으로 이 미국의 제재가 가해졌을 때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중국의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 자금의 중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홍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투자, 혹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외자의 어떤 그 도입, 이런 부분에서 큰 어떤 착오가 벌어지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넌센스인 게요.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포춘 500대 기업의 숫자를 보면 미국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미 중국 기업들이 국제적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안에 이미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꼭히 홍콩을 통해서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중국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구미대로 이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국에 투자를 할 때 꼭 홍콩을 통해서 투자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다이렉트로 투자하는데 뭐 문제가 있냐? 뭐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예전의 관점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게 자금 유입이 큰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최근 10년간에 바뀐 환경을 보면 중국 기업의 실력,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의 태도 변화, 홍콩 시장 자체에서 자금의 유입과 유출의 변화,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이번 미국이 얘기하는 게 무역을 중심으로 한 조치, 이걸 갖고서 홍콩의 금융 허브가 이제 망가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다른 축의 그 어떤 경제의 어떤 어려움을 예상했던 것이 결국은 이제 헤지펀드 같은 국제 투기 자본들이 홍콩 지금 달러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환차를 통한 그 환율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벌써 옛날에 끝난 게 그 3, 4년 전에 헤지펀드들이 이제 공격을 했다가 그 지금은 이제 홍콩 시장 자체의 금융기관의 자금을 중국이 완벽하게 통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안화 공격을 이제 그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했냐면 그 중국계 은행들이 나중에 그걸 이제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위안화를 시장에서 싹 흡수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만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할 때 금리가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콜 금리로 줘야 되니까 30%, 40%. 그래서 환차익으로 얻는 것보다가도 그런 이제 콜 금리에서의 로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헤지펀드들이 다 큰 손실을 보고 다 이제 후퇴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중국 정부가 이미 거기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제 헤지펀드라는 건 그건 뭐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중국의 외환 시장 또는 홍콩의 외환 시장은 지금 달러 페그라고 하지만 이제 한국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미국이 달러 페그를 풀어서 홍콩을 이제 혼내주거나 또는 금융 시스템을 와해한다고 그러는데 그 달러 페그를 푸는 것은 미국이 풀어주는 게 아니고 이 홍콩 정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제 뒷배경에 있는 중국 정부가 풀고 말고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이제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래서 뭐 홍콩의 GDP 보면 뭐 거기에 비해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보다 더 크고, 문제는 이제 중국 본토가 또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달러를 못 구했을 때 3조 1천억 달러가 이제 풀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배팅을 하는 놈은 죽는 거죠.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26%, 28%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그 중국 정부나 홍콩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환투기를 한다, 환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지금 미국의 제재가 이제 가해져서 지금 홍콩에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어떤 대외적인 경제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전까지와 크게 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요. 미국이 함부로 이거 카드를 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의 변화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콩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의 절반이 미국하고 유럽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금융기관의 손실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로스를 이제 미국이 과연 쉽게 감당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중국의 방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막지를 못하는 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격과 방어 두 측면 다가 이것이 어느 누구도 쉽게 이것을 액션하기가 이해관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런 현실적인 말씀하신 현실적인 사항들 때문에 그 사실 홍콩이 이제 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 역할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서방의 시각, 이제 미국 쪽 시각은 이제 홍콩이 죽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금융 허브나 금융 센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미역국을 끓인다고 그럴 때 뭐 레시피가 좋고 주방장이 좋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원재료가 툭불 그 한우 고기에다가 기장미역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먹을 게 있으면은 모이는 거고 먹을 게 없으면 흩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홍콩 시장 안에 첫 번째는 기업들이 쓸만한 게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지금 전략을 보면 중국이 아주 영악하고 그 어떻게 보면 수가 있는 것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인터넷 회사들을 대거 이 상장 폐지시켜서 홍콩에다가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이미 아리바바가 들어왔고 징동이 들어왔고 이제 왕이가 들어왔고 줄줄이 들어오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시키겠다. 근데 이게 중국은 이때다 싶어서 이 상장 폐지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이 중국 본토에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홍콩에다 상장을 시키게 되면 지금 뭐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가입자 수로 보면 중국이 한 4배 정도 더 커요. 미국보다. 그렇죠. 그 모바일 가입자 수가 지금 16억 5천만인데 미국이 한 4억에서 뭐 그 내외니까 인터넷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터넷 관련되는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출연의 가능성은 중국이 더 높아요. 그렇게 되면 홍콩 시장이 아시아의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인터넷 관련되는 모바일 관련되는 시장의 메카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전에는 미국에 있는 인터넷 회사를 사면 되는데 거기 상장돼서 이게 다 빠져서 홍콩으로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홍콩을 편입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걸 노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의 맞장구를 이거를 돈 줄게 와라. 그리고 홍콩에 상장해라.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마 트렌드가 이게 그 아시아의 인터넷 회사들은 미국 나스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콩 시장으로 오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영향력이 커질 수도 그렇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나스닥에서 이제 상장 퇴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투자자들은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글로벌 뭐 미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장에서 퇴출된다 하면 이게 만약 홍콩으로 왔다. 그러면 그 주주들은 홍콩을 상대로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주주들에게 뭐 돌려줘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지수 인덱스에 편입 안 시켜준다. 두 번째로 새로 이 증자나 이제 자금 조달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회계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격한 회계 관리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장을 할 때, IPO를 할 때 이미 돈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돈은 이미 중국으로 가버린 거죠. 네. 거기서 상장 폐지를 시키면 누가 손해를 보냐? 거기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자금이 이미 빠져서 갔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함부로 상장 폐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로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이 상장 폐지를 하려면 이 소액주들의 지분을 그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사줘야 돼요. 사줘가지고서 이제 그 바이백을 한 다음에 가게 되면 회사가 다 인수했기 때문에 기존 투자가들은 미국에서 지분을 다 팔고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하면 $100짜리가 가격이 폭락을 해버린다는 그렇죠. 우리 것이죠. 보통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10분의 1, 5분의 1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이 손실을 누가 감당을 하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잘 그 조율되고 계획적이고 정치하게 이제 액션하기보다는 뭐 지지율에 목마른 이제 액션을 조금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걸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손익관계를 놓고 보면 그것이 반드시 미국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엄포용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은 거네요, 그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알리바바를 미국에 상장 폐지한다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주가가 폭락하게 됐을 때 이 투자가들이 받는 손실, 이건 누가 보상하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거기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국민연금 같은 그 연금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한 투자를 한 걸로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게 시가총액이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 세계 5등 뭐 이 정도 하기 때문에 글로벌 인베스터들의 경우는 다 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제 바이든이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액션은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건 그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그런 기업들 오케이 퇴출되는 대로 홍콩으로 상장을 시켜서 이쪽에서 거래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책이 결국은 중국이 더 큰 영향력을 갖게끔 그 묵인해주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미 돈을 미국에서 땡겼기 때문에 뭐 더 안타까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고. 그리고 홍콩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다시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돈이 펀딩이 되는 거죠. 그 돈 갖고 또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R&D를 하거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인 홍콩은 무너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엄청난 탈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실제 상황과는 조금 오버된 평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게 한국의 이제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 금융기관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한국 금융기관들 중에서 지금 그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금융기관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비상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그걸 그대로 이제 우리 언론에서 써버리니까 홍콩은 다 무너질 것 같고, 금융가는 다 도망갈 것 같고, 다 이제 뭐 동경이나 한국으로 올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 동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동경으로 가게 되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뭐 원수지간인데, 거기 있는 금융기관을 중국에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의도나 송도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도 지금 다 빠지는 판에 거기 있는 쪽이 이쪽으로 올 수가 있냐는 거고, 제일 뭐 심플한 건 텍스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면세인데 우리는 세금을 받는데, 그럼 그 지역만 또는 거기만 이 텍스 베네피츠를 뭐 줄 수가 없죠. 네. 지금 그 외국 기관들도 있는 것도 나가려고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뭔가요? 그게 한국의 어떤 금융 경쟁력의 약점일 수도 있는 건데. 금융 경쟁력보다는요, 그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요. 네. 돈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릅니다. 성장률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네. 데로, 그 정반대로 가죠. 그래서 뭐 우리가 금융시장 개방한 92년 이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한국으로 다 몰려왔어요. 근데 왜 몰려온 거냐 그러면 전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한국이 월등히 높게 성장했기 때문에. 근데 최근 이제 수년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최근 한 10년, 11년 사이에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성장률을 못 따라가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1%, 2% 네. 뭐 이러고 있는데 세계 평균이 한 2, 3%를 가니까, 그렇게 되면 1, 2%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냐, 아니면 3, 4% 성장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높냐, 그럼 그건 불문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이 이게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못 따라가는 것, 이렇게 되면 돈이 떠나게 되고, 돈이 떠나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떠나게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젊은이들이 직장 찾아 밖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돈이고, 그래서 지금 외국 금융기관들의 대거 이탈을 그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홍콩 걱정할 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집토끼를 어떻게 안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뭐 밖에서 잘 뛰어다니는 산토끼를 잡아오는 그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홍콩의 어떤 그 돈의 관점에서 그 홍콩이 가지고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 예, 그거를 좀 알게 됐네요. 그 미중 갈등 문제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총영사관 미국에서 뭐 폐쇄를 하고요. 뭐 뉴스만 보면은 막 뭐 영사관 안에서 뭐 서류 불태우는 사진들 나오고 뭐 전쟁 직전의 어떤 상황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있는데, 이제 뭐 더 무역 전쟁에 이어서 기술 전쟁, 패권 전쟁으로 뭐 이게 벌써 이제 점점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을? 돈하고요, 권력은 절대 같이 나눴을 수 없습니다. 뭐 형제 간에도 이게 상속 갖고서 피 터지게 싸우듯이 패권도 이건 1등이 2등한테 절대 양보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중의 전쟁은 뭐 그 2등이 너무 빨리 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최근 뭐 한 40년을 놓고 보면 미국은 넘버 2가 그 미국의 40% 이상 되면 무조건 죽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소련이 미국 GDP의 44% 넘어갔을 때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지금 미국 GDP의 8%를 만들어서 완전히 죽였고, 84년에 일본이 그 미국 GDP의 39%가 됐을 때 1985년에 프라자 합의를 이제 동원을 해서 10년 동안 일본을 죽여서 그 이후에 20년 동안 일본을 바보로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 GDP의 40%를 넘는 놈은 가만둔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어떠냐? 중국은 2010년에 이미 40%를 넘어가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이 가만뒀어요. 가만뒀다가 2018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이제 혼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미국 GDP의 64%, 63%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이거 손을 본 건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2009년에 미국에서 사고가 터졌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이거 자기 집 불 끄는 것도 뭐 이게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 불 끄는데 얼마 걸렸냐면 9년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죠. 그래서 불 다 끄고 나서 봤더니 이놈이 이게 40% 밑에 있어야 될 중국이 이게 60%를 넘어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제압을 들어가는 건데, 이제 이 미중의 전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역 전쟁에서는 이 제조업을 기반하는 무역 전쟁에서는 미국은 절대 중국 못 이긴다. 그래서 뭐 일반의 상식을 뒤엎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미국이 일본하고 1985년부터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무역 전쟁 시작했지만 198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거의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적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게, 30년, 40년 전에 집 나간 철강화학, 조선, 기계, 방직, 이게 지금 보복관세 25% 때린다고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지금 미국이 하는 이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무역으로 그냥 시비 걸고, 그냥 싸우면 이제 거리가 없으니까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리고 금융에서 돈 털어가는 것이 미국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무역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무역전쟁이 아니고 이건 금융전쟁입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로 미국은 무기라는 전쟁에서는 뭐 전 세계하고 다 싸워본 거죠. 근데 참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무기라는 전쟁에서는 한 번도 완벽하게 이겨본 적이 없어요. 1950년에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으면 우리 통일됐겠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 60, 70년대에 그것도 누가 이겼냐 그러면 베트공이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란, 이라크, 중동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미국이 이겼으면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없어졌겠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뭐 악의 축 뭐 하는 나라들 플러스 IS까지 있지만 여전히 IS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무기라는 전쟁에서 전 세계하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긴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역으로 하는 전쟁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를 봤지만 이거 완벽하게 이기질 못해요.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전쟁이 있어요. 80년대 이후에 많으면 10년에 2번, 적으면 1번, 전 세계에서 돌아가면서 수많은 이제 금융위기, 금융전쟁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미국 자체에 이 대형사고가 터졌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금융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항상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미중의 전쟁은 이것은 금융전쟁으로 봐야 되고, 종착역은.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까지 여러 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하지만 미국은 절대로 거지를 털지 않아요. 돈 있는 놈만 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왜 80년대 일본을 털었냐? 당시에 일본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업의 강국이 되면서 전 세계 달러가 일본으로 다 몰려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보면 그 전 세계가 산업화되고 공업화되고 현대화되면서 석유가 엄청나게 이제 필요하면서 전 세계 페트로달러가 전부 중동에 가 있었죠. 그렇죠.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전 세계의 돈은 이게 차이나마니, 이게 제조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가다 보니까 이 중국이 이 달러에 어떻게 보면 저수지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중동 다음번에 털어야 될 나라는 저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은 저것은 미중의 전쟁은 뭐 패권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죽었다 깨도 미국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 조르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보여지는 미중 전쟁의 어떻게 보면 뭐 딱 세 마디로 하자면 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장님은 지금 중국은 이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미국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 중국은 정말 완강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점점 문제는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쉬운 길을 가진 않을까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계산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호랑이하고 떡장사 아줌마의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을게. 고기 하나 넘을 때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군사력으로든 뭐 경제력으로든 정치력으로든 외교력으로든 미국하고 붙어서 이길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붙었다고 그러면 뭐 중국은 바로 이제 아웃이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지금 우리가 미국의 66% 가까운 사이즈니까 잘 버텨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면 미국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싸움은 힘하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1등하는 놈은 전략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때려 부셔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한 방법은 뭐냐? 결국은 호랑이가 떡장수 아주머니를 이제 위협하는 거죠.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어. 아니면 너 팔 하나 잘라먹는다. 두 번째 가면 오른쪽 팔, 왼쪽 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고개 넘을 때마다 이제 떡을 하나씩 주면서 최종 목적지 가는 단계. 그게 이제 무역전쟁, 기술전쟁, 금융전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중에 뭐 최근 2년 동안에 13차례 협상을 하면서 합의를 했죠. 네. 합의가 2천억 달러어치 물건 더 사줘라. 그걸 중국이 억셉트한 거죠. 그래서 떡을 하나 더 안 주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은 끝까지 중국을 괴롭힐 거고 중국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의 예봉을 이제 이것을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힘을 기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이 사사건건 대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보면 그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고 100% 수동적인 방어예요. 미국이 500억 불에 대해서 관세 때리니까 우리도 때린다. 1000억 불 때리니까 우리도 때린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때릴 게 없으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 작은 금액에 대해서 미국이 때린 것만큼 때린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제 명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그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미중의 전쟁을 보고 있는 관중을 위한 이 갤러리를 위한 싸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갤러리보다 더 시리어스한 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4개 인구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미국의 압력에 굴해서 우리가 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국이 소극적인 방어를 미국이 하는 것에 다 하는 이유는 뭐 물론 미국에 대항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서방 세계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사사건건 대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해석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중국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이제까지 무역 적자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게 유출된 그 달러가 뭐 한 3조 5천억 불 정도 된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금융을 통해서 무역으로는 걸 도저히 가져올 수 없으니 금융을 통해서 가져오려는 이제 전략이다. 그런 시나리오 바탕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시나리오의 항상 끝은 뭐냐면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그래서 정말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들어와서 다 빼갔잖아요. 그러한 것을 노리고 한 번에 그 3조 5천억 달러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고 상상인데요. 이미 그럴 게 아니고 지금 세계 경제 금융 메커니즘은 달러 리사이클링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3조 5천억 달러를 무역에서 번 돈 가지고 뭘 했냐. 거기서 번 돈의 1조 1천억은 이미 미국에 갖다 줬죠. 국채를 사줬다고요. 미국 정부에다가 경기 부양하라고 준 거죠. 그래서 이미 그 시스템은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있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뒀을 때 중국이 지금 제조업에서도 이렇게 강한데 금융에서까지 강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호랑이가 양쪽 날개를 다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지금 꺾기가 어려우면 다른 하나는 싹이 피기 전에 잘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켓 오프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샘플이 지금 한국인데 중국이 제조업에서도 카피를 아주 잘해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통해서 금방 만들어내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못할 거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수많은 이제 나라들의 금융 개방을 시켰기 때문에 중국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는데도 자본시장의 개방을 굉장히 이게 단계적으로 자기네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금융시장을 통해서 돈을 이제 뺏어가는 그것은 필연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냐가 그것이 진정한 중국의 실력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둘이 싸우면 미중이 뭐 전쟁하면 우리가 피를 본다, 뭐 피를 본다 이러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 것이 거기에 둘 싸우는 중에서 우리가 어부지리 할 수 있는 찬스를 그거를 이미 저는 쥐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가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장님 말씀대로 이걸 하나의 그 미국이 그 어떤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금융전쟁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져와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쟁의 끝이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패권전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든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관점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식으로든 중국을 적당한 선에서 살리면서 가야 되지 않겠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하고 같이 싸운 나라 중에서요 없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멸망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본 마찬가지고 소련 마찬가지고 중동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죽였다 그러면 당장 월마트의 매장이 절반이 비게 돼요. 그래서 월마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면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일상용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한 놈이 없어지면 어떡할래? 그걸 없앨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 미국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도저히 자기한테 대들지 못하는 약한 넘버 2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패권 전쟁의 끝 기간 연장 강도는 이것은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840년 아편 전쟁 그 즈음에 중국은 전 세계 GDP의 33%, 지금 미국이 25%인데 그보다 네. 더 큰 이 경제력을 가진 세계 최대 국가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150년 동안에 이 어떻게 보면 세계의 병자,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2001년, 2010년 그 20년 사이에 지금 미국 GDP의 66% 금년 같으면 거의 아마 72%까지 올라올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중국은 그럼 72%에서 우리가 여기서 큰형님 모시고 평화롭게 잘 살자 이렇게 갈래? 아니면은 1840년대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할래? 그것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의 생각은 이것은 무조건 치고 올라가서 이 100%를 넘어가는 것이 이게 국가 목표이자 전략이자 뭐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진핑이 얘기하는 중국의 꿈입니다. 차이나 드림. 네, 그렇군요. 뭐 그것들은 중국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거고, 또 미국도 이걸 뭐 포기한다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넘버 2가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붙어야 될 이제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죠. 그 여파로 인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그 미국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중국의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미국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중국에서는 물론 그 로드맵은 적혀져 있잖아요. 만들어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태완의 문제, 외환시장 개방, 이 부분은 일정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뭐 자본시장이고 외환시장이고 그 구체적인 그 타임테이블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준비돼 있을 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미중 무역협상의 그 9가지 챕터에 금융시장 개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원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타임테이블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서로 이제 바게닝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당연히 로드맵을 내라고 했겠죠. 근데 중국이 그건 못 내겠다고 이제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이 금융위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래 하는 부분은, 그것은 아직 금융은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환율 조작국 지정을 미국이 했다가 금년 1월 달에 그걸 풀었죠. 네. 그래서 그 푼 이유는 환율 조작국이 이제 2가지 법률을 하에서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미국이 지정한 것은 그것은 조작국 지정은 하지만 제재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왔기 때문에 아직 금융전쟁은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있는 단계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들은 많은 상상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패권 전쟁의 마지막 수순은 서로 타협이 되지 않으면 군사력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남중국해인가요? 그쪽에서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서로 군사력을 통해서 뭐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 월등하니까 중국이 항복을 할 때까지, 미국에게 항복을 할 때까지 그러한 아주 그 위험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미국은요, 결국은 이제 패권 전쟁의 끝은 무기로 왔다고 서로 치고받는 거죠. 쏘는 건데, 2차 대전 이후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핵은 사용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건드린 나라는, 핵 있는 나라는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제 북한마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이제 핵이 있는 나라의 경우는 미국이 전면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뭐 이론상으로는 미국이 뭐 러시아 다음번에 가장 많은 수천 개, 뭐 8천 개, 7천 개의 이제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그러고, 중국은 2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50개나 8천 개나 저것은 같다는 거죠. 그래서 8천 개를 중국 본토에 갖다 보면 중국은 싹 멸망하는 거고, 또 중국도 이 250개를 미국 본토로 보면 미국도 같이 이제 아웃되죠. 근데 이제 농담이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 중국이 이긴답니다. 땅이 넓어서요? 그렇게 다 죽더라도 중국은 해외에 나간 학교가 4,500만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또 옛날 이스라엘처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남중국해 문제는요. 국지전은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면전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미중의 문제는 지금 뭐 당장 국지전의 문제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면 지금 이제 외교 전쟁까지 벌렸지만 이걸로도 또 효과가 없으면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이제 전환끼리 한번 부딪히는 이런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좋은 점은 거기서 붙으면 첫 번째 미국으로는 본토로는 뭐 포가 날라올 이제 가능성이 빵이고 좋은 것은 이제 중국 본토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 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의 월등한 이제 군사력에 중국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14억 이제 인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이제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거에 도움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허접하지만 항공모함도 있고 이게 뭐 잠수함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뭐 국지전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만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주 이제 확률은 낮다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 그렇게 터졌다고 그러면 아시아 전체가 다 뭐 긴장 상태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이런 사실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목표나 그런 국내 상황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미국이 생각하는 가장 자신에게 최선의 수 혹은 중국에게는 중국이 생각하는 최상의 어떤 상황은 어떤 게 될까요? 서로 타협점은 어떤 점에서 타협이 돼야? 글쎄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임기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큰 마스터 플랜을 그 패권이라는 것은 역사를 보면 짧으면 80년, 길면 150년이에요. 그래서 4년짜리 대통령이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접근한다 이렇게 굉장히 일단 어렵고 오히려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 단위로 주석이 이제 임기를 갖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임 조항을 없앴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게 이제 뭐 답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중국의 전략이나 정책에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건지를 그걸 봐야 되는데 이미 중국은 2017년에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자기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020년에 소강사회 건설, 2035년 15년 뒤에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그리고 2050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인데 그게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2020년에 중진국에 도달하고 2035년에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2050년에 군사력에서도 추월해서 세계 1등을 한다. 요게 중국이 희망하는 마스터 플랜이죠. 근데 그걸 이제 미국이 가만두고 볼 거냐? 뭐 그렇진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30년이 아마 미중이 치고받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패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격렬한 시대에 뭐 그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뭐 트럼프 임기 내 혹은 뭐 1, 2년 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장기적인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서 시간을 끌게 될 수 있는 사안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래서 뭐 패권이라는 건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등이 잘해서 패권을 갖을 수도 있지만 2등이 이제 못해서 헛발질하는 바람에 이제 1등이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생기죠. 그 세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중국의 실력이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냐 하는 것도 이제 봐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세계적인 대변란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이제 코로나19가 생겼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2년 동안 뭐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변화를 유도를 했지만 문제는 그것은 이제 중국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격차를 이제 줄이려고 했는데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그냥 물거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이 1년에 한 2%, 3% 성장하는데 이번에 오늘 나왔지만 뭐 연율로 하면 마이너스 33%, 엄청난 분기로 수치죠. 하더라도 뭐 금년도에 80%는 마이너스 나오는 건데, 근데 중국은 뭐 전 세계 어떤 예측 기관도 금년에 플러스 1, 2% 성장하는 거로 본다고요. 그러면 미국이 2년 동안 성장했던 거 이번에 다 까먹는 거죠. 근데 중국은 플러스를 성장하게 되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는 이것이 격차가 다시 벌리려고 했던 것이 더 가까워지는, 중국이 쳐올라가 버리는, 미국이 헛발질하는 바람에 또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생겨버리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1.5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수가 11만 3천 명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이 뭐 15만 명, 16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2차 대전 때 한 40만 명 죽었는데 군인이, 그럼 그보다 더 1차 대전보다 많은 군인이 지금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면 진짜로 미국은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뭐 거의 전쟁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2차 대전에 40만 명 죽은 건 5년 동안 죽은 거고,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15만, 16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미국은 거의 준전시 2차 대전 상태인데 이것이 무슨 실력하고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돌발 변수들이 이게 패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조건을 같이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뭐 패권이라는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80년에서 150년 하는 긴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뭐 1, 2년, 2, 3년, 5년, 10년을 놓고서 패권을 얘기하는 것은 뭐 그냥 이제 한번 그려보는 그림이지 별로 와 닿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또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미국의 힘을 얼마나 약화시키는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인지가 이게 확연하게 좀 느껴지네요. 네. 하여튼 생각할수록 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 앞으로 상당한 긴장 관계가, 또 그런 게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경제 영향이 있게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민감하게 중국의 어떤 발표라든가 미국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대책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2분기 성장이 1분기 때는 마이너스 6.9%인가요? 네. 예, 그랬다가 뭐 3.2%로 2분기 확 올라왔잖아요. 예상외로 선전을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나는 현재 상황이란 말이죠. 코로나.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대로,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갈 수 있을지, 혹은 정말 올 초에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안정화시켰냐, 늦게 안정화시키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뭐 오늘 연율로 환산했을 때 33% 마이너스 나온 이유가 전 세계가 다 슬로우 다운 하는데 미국만 이게 지금 7만 명, 6만 명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중국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최근에 한 100명 정도 이제 이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안정화가 바로 GDP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번 코로나19가 터진 것하고 이제 피크 치는 기간까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십 명 단위에서 이 일별 확진자 피크를 우리가 15일 만에 우리가 잡았어요. 우리 세계 1등. 네. 그 다음번에 2등이 중국인데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뭐 35일, 45일, 미국은 아직도 이제 석 달째, 넉 달째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냐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안정화가 바로 조업 재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은 마이너스가 금년 내내 나올 거고, 중국은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플러스로 나온다. 그래서 트렌드는 아마 3분기, 4분기에는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이상의 빠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의 재발생이나 재확산 문제인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그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00명이 나온 그 추가적으로 100명이 발생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재확산이나 경제가 다시 이제 추락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미국처럼 6만 명, 7만 명이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럼 60배, 70배 이게 추락해야 되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데이터를 갖고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 2, 3년 동안에 이제 중국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감정을 섞어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100명이 나왔냐? 그럼 최근에 중국이 베이징에서 터졌긴 했지만 일 확진자 수가 10명 밑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100명으로 올라왔는데 그게 신장 우르무치, 그러니까 중국의 맨 끝에 있는 이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지역, 실크로드의 끝 지역에서 100명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베이징까지, 여기부터 샹하이까지, 중국이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끝이 5,200km입니다. 베이징까지만 해도 한 3,500km, 4,000km 돼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까지 왔다 가는 거 10배 가까운 거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과연 올 수가 있냐 하는 문제를 하나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장은 이 가운데 타클라마칸 사막이 중국 전체 영토의 거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사막이 가운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막을 타고 이게 이렇게 올 수 있냐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뭐를 봐야 되냐면 100명을 그냥 액면으로 보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미국은 3억 2천만 명에 100명이고 우리는 5천만에 100명인데 얘들은 14억에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작은 숫자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과장해서 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100명의 재발생으로 해서 뭐 경제가 더 나빠지거나 심각하거나 재발생 이렇게 하는 것은 넌센스다. 세 가지. 이게 3,500km, 5,200km 떨어진 지역이 있고 중간에 이게 타클라만 사막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방역 체계를 이거를 25일 만에 잡은 이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한을 봉쇄했을 때 하루 전날 500만 명이 전국으로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만 명이 퍼졌으면 중국 전역이 쑥대밭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25일 만에 이걸 다 잡았냐, 이게 500만 명을. 그게 이제 중국이 방역 시스템, 사회 통제 시스템의 강점이에요. 그래서 이 우한 같은 중국의 배꼽 한가운데 있는 것도 25일 만에 잡는데 저 5,000km, 3,500km 떨어져 있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의 발병자를 이거를 중국이 차단을 못할 거냐, 그것 때문에 경제가 다시 하락할 거냐,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해석이고 넌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요즘 그 2달째 계속 그 엄청난 중국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샤댐이 거의 무너질 것처럼 뉴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그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 그 제시를 하는 분들이. 그래서 뭐 그 비 올 때마다 이제 산사댐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산사댐 붕괴 문제는, 붕괴로는 꼭 한국이 그 중국 경제 위기론, 중국 경제 붕괴론 이거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다. 이게 무슨 악재만 있으면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국 경제 위기론이 무슨 부동산 버블 때문에 국유기업이 뭐 월급을 못 줘서 뭐 그런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많아서 뭐 기업 부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좀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이제 보고 그 뭐가 달라서 이게 안 무너지고 있는지를 팩트를 체크해보고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보도 자체를 이제 우리가 조금 믿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산사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 역대로 5번의 큰 홍수가 있었어요. 대홍수가. 네. 근데 그때 지금 산사댐 때문에, 이번 홍수 때문에 한 5,500만 정도 이재민이 있다고 하는데, 역대로 보면은 중국이 수재로 인해서 매년 최근 2000년부터 2008년인가 10몇 년까지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수재민이 기본적으로 여름에 1억 명 이상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산사댐의 수위가 그 175m가 이제 가장 높은 건데 그 꼭대기까지 가면 185m고, 이번에 이제 165m를 한번 찍어서 10m밖에 안 남아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게 이제 상류에서 비가 조금 그치는 바람에 이게 158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비가 와서 163, 164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 놓고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산사댐의 그 하류에도
거의 40개 가까운 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 산사댐만 이게 문제가 되냐는 것이 아니라 산사댐 물을 방류했을 때 나머지 40개 댐들이 이것을 단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중국을 이제 뭐 농담으로 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물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황제예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동안 중국은 장강하고 항하강이 이것이 다 범람을 잘하기 때문에 요걸 잘 다루고 토목공사하고 수리공사하는 것이 아주 이골이던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이게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40개 댐이 연차적으로도 맞기도 하지만 장강이 구불구불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평지이긴 하지만 유사시에 이것이 이 홍수가 진짜 나서 이 하류에 치명적인, 예를 들면 상하이라든지 뭐 난징이라든지 이게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중간에 유수지에 제방을 의도적으로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리로 물을 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사진에서 제방 하나가 무너진 것만 봐도 저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난리인데, 그거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이 홍수 관리의 대책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댐, 두 번째가 이 유수지, 세 번째는 의도적인 제방 붕괴로 인해서 하류의 홍수를 막는, 이것이 이 중국의 홍수 대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중국의 역대 홍수의 역사를 한번 보고서 그것하고 지금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지, 지금 우리 기준으로 5천만 명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고 몇 명이 죽었냐 그럴 때 뭐 15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역대 대홍수 때 몇천 명이 죽습니다. 사망이요. 그래서 이번 그 홍수로 사망자나 이재민의 숫자를 보면 2000년 이후의 홍수에 비해서 그 규모가 절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잘 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의 내부 상황을 모르니까 그 남북 문제 때문에 나라가 전쟁이 금방 터질 것 같다는 그런 보도들이 막 나가지만 국내 사람들은 그냥 별 둔감하잖아요. 뭐 항상 있었던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 긴급한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기상 상태를 전 세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기상대, 우리 기상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장강유역에 지금 홍수가 계속 날 정도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 인터넷에 그냥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미 장강유역의 그 상류나 중류에서 비가 5mm, 10mm 이하로 그쳤고, 그리고 아마 제가 어젠가 일기예보 한 거 보니까 8월 1일부터는 이게 이 비가 완전히 개이던 걸로 지금 기상 예보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비출기는 위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남부의 물난리 얘기는 이미 뭐 3주 전, 4주 전에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지금은 중국은 이제 이게 8월 상순의 북쪽을 조심해라, 이게 지금 핫 이슈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면 총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원자바 총리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도 쓰촨 대지진이 났다, 홍수가 났다, 뭐 광산 매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반드시 중국은 총리가 현장에 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이제 한국 언론에서는 중국이 엄청난 홍수가 나서 이게 뭐 제주도의 고기까지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홍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중국의 그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주석 마찬가지고 그 홍수 현장에 가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미쳐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하면 이것은 총리가 현장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역대 관례이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현상인데, 그게 아직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로 났던 재해, 홍수의 데이터하고 지금 거하고 이번 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이 역대급 홍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잘 보거나 또 비교해 보거나 검토해 보거나 이런 적이 없고, 또 그 데이터가 전부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국의 장강 수계를 관리하는 그 댐의 사이트에 보면 그 연도별로 그 수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 수위가 올라가는지 그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삼엽댐, 샹샤댐의 수위가 얼마인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뭐 그 원서 같은 중국어가 안 돼서 못 보니까 그냥 이제 해버린 일부 거죠. 사람들의 바램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네. 데이터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안 보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정은 감정인 거고 우리가 어쨌든 투자,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게 정확한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경제에서는.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산샤댐이 정말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을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어떤 큰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물론 중국 증시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라든가 패닉 때문에 뭐 떨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최근에 중국 증시가 폭락을 한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때문에 폭락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강수계에 대홍수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댐이 무너진다 그러면 샨샤댐을 관리하는 회사가 이 상장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회사 주가를 보면 되죠. 근데 이 회사 주가는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오히려 물이 많아져가지고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진다고 이게 올라간다고요. 장강술이라는 그 회사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뭐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데이터로 한번 보든지 아니면 중국의 그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현장에 달려가는지 안 가는지 그리고 홍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댐이 무너지면 그 발전소가 뭐 끝나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 되는데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장강수력인가 샨샤수력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상장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보면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돈의 관점으로 봤다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알았으면 중국이 망할 것이다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